이번 10회 시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해 봐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지문이 길고 사례형 문제가 많아 시간의 압박을 받지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는 평가가 많지만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상이에요. 상 중 하로 평가해 본다면 이번 시험은 무조건 상에 속해요. 시험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복잡하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 시험처럼 케이스형 문제 출제의 분량을 늘리는 게 대표적으로 시간의 압박을 높여 난이도를 올리는 경우예요. 똑같은 개념 내용을 묻고 있지만 제목 제시형이 아니라 사례형으로 출제하면 일단 문제 해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심리적인 압박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사례 중간중간에 아주 사소한 함정을 하나씩만 묻어놔도 그 시험은 극악한 난이도를 띠게 되는 게 시험 현장의 체감 난이도가 되는 거죠. 강사들이 느끼는 난이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사실 사례형 문제는 출제 자체에 어려움이 많아요. 일단 문제를 구성하기도 어렵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출제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케이스 문제를 낼 때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복잡한 개념을 묻는 게 아니죠. 그런 문제는 일단 분석해 놓고 나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직접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라 평가해요. 지난 7회, 8회, 9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봐요. 채점 과정에서 상대 평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합격률은 매우 낮아질 거고요. 사실 문제 하나하나의 유형으로 보면 기존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긴 지문의 사례형 문제들, 거기에 중간중간 작지만 삐끗하면 문제 전체가 날아가는 함정들을 삽입함으로써 결코 쉬운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었다 결론 내려요.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시험은 순수한 절대평가 시험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네요. 모든 과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들 수십 명이 모여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지만 해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잖아요. 출제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이 문제 검토위원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는데도 그런 현실이에요. 그만큼 난이도 조절은 어렵다는 반증이고, 우리 시험 또한 마찬가지예요. 채점 과정에서 적절히 점수를 조절하지 않으면 절대 현재와 같은 합격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채점한다면 아마도 합격자 수는 100명에서 3, 4천 명 사이를 널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험을 절대평가의 탈을 쓴 상대평가, 절탈상이라 불러요. 일정한 합격자 수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채점 과정에서 적당히 점수를 조절하는 거죠. 문제 자체로 난이도를 맞추기는 어려우니까요. 일종의 사기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설마 그럴까 하는 안타까운 믿음을 가져보려 하지만 사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아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믿어요. 그 방법 외에는 절대평가로서 1000명 내외의 합격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점수를 조절하는가? 명백히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문제로 점수를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도입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부정행위가 되니까 법적 다툼이 무서워서도 출제 당국은 택할 수 없는 방법이죠. 채점 과정에서 점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부분 점수예요. 시험제는 부분 점수 없음이라고 못 박아놨지만 실제로 부분 점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시험 전체의 난이도가 낮은 수준이라면 부분 점수를 야박하게 주고, 어렵게 출제되었다면 후하게 주는 방법이죠. 법적인 문제를 피하면서도 합격률을 조절할 수 있는 매우 손쉬운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의도적으로 문제에 대한 논란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신증만 있었는데 올해 12번 문제에서 의도적인 출제 오류가 확실히 보였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논란을 유도하는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초등학생이 출제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출제 지문으로 사용한 이론서 내용을 보면 같은 위치에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만 쏙 빼고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한 거죠. 여차하면 복수 정답 혹은 전원 정답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예요. 합격자 수가 많을 것 같으면 이론서 규정대로 채점하면 돼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말이죠. 단순한 출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뻔한 수작이에요. 너무 눈에 띄게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문제가 더 있어요. 7번, 15번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특히나 7번 문제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한정 마늘을 사용한 점, 구지나 파종일을 10월 5일로 못 박은 점, 물음 3에서 인수 제한 목적물을 물어보면서 설마 출제자가 한지역만으로의 인수 제한을 깜빡하고 저렇게 출제했을까요? 그럴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논란을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절대평가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15번의 목도열병은 느닷없이 왜 끌어들였을까요? 해마다 똑같은 홍역을 치르면서도 왜 같은 행위를 반복할까요? 저같이 하잘것없는 강사가 출제해도 범하지 않을 실수를 왜 국가기관은 해마다 반복할까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 합격률 조절이에요. 물론 이 방식도 위험성은 있어요. 7회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 출현하면 갑자기 합격자 수가 2,000명이 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이없게도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땀을 흘려왔는데 어이없게도 이번 시험은 과연 어느 정도로 합격생 수를 조절할지 채점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문제의 정답은 O 아니면 X일 텐데요. 이 시험을 위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의 시간을 희생하며 땀과 노력을 투자하는 수험생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험생들을 괴롭히면서 합격률을 조절하느니 차라리 상대평가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가 전문 자격증다운 문제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정말 출제 당국이 이성을 찾아서 합리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행태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강사로서 이번 시험의 문제 유형들을 보면서 여러 사정으로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못해드린 게 크게 후회로 남게 되네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문제 분석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개념만 튼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평가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이런 문제는 문제 분석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론 기본 개념은 단단히 잡혀 있어야겠죠. 하지만 개념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문제 해결 과정, 즉 풀이 과정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다 해도 일단 문제 해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풀이 과정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문제 파악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흔히 말하는 멘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9회 시험까지는 개념이 튼튼하고 문제 해결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문제 해석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번 시험은 좀 달라졌어요. 문제를 읽고 빠른 시간에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문제 분석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패턴화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한마디로 문제 독해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 무한반복 가족들께 그것을 못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아마도 1차 시험 이후에 2차 공부를 시작한 초시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동차 합격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긴 시간 꾸준히 공부해온 분들께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시험에 대한 총평은 이 정도로 줄이고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해 들어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기를 바라요. 1번은 1차 시험 문제네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가 답인데 고유명사니까 이대로 써야 답이 되겠죠. 2번은 위험관리 방법을 묻는 출제가 유력한 문제였죠. 근데 살짝 비틀었어요. 순서를 바꿨네요. 1. 위험회피 2.
위험 전가 보험, 3. 손실 통제, 4. 위험 보유. 이번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사소한 함정이 여러 곳에서 보여요. 이것도 5점인데 4문제예요. 합격률 조절 문제라는 거죠. 3번 문제는 인수제한 목적물을 묻고 있어요.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참달의 비가림 시설. 밀은 충파 재배 방식에 의한 본 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인수제한이고 콩은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죠. 메밀은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자두는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6년 미만인 과수원이 인수 제한이죠. 여기까지 큰 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4번은 가축재해보험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요. 1번 답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시중의 가 답안은 대부분 말을 답으로 했는데요. 물론 말도 답이 되겠지만 종빈마가 더 정확한 답이라 생각돼요. 이론서 322쪽 말부문 보상하는 손해를 보면 불임은 임신 가능한 암컷말, 종빈말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요. 또 문제에서 첫 번째 부문명으로 한우, 유구, 젖소가 모두 가능하지만 특히 종모를 탁 집어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등을 고려해 볼 때 종빈마가 더 정확한 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아마 복수 정답 처리될 거라 추정되네요. 나머지 2, 3, 4번은 논란의 여지가 없죠. 2번은 경사탈의 사지굴절이고 3번은 부산난의 산용마비, 4번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질병 관련 사고죠. 5번은 보험의 기능에 관한 괄호 넣기 문제예요.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답인데요. 다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바꿔 쓴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도덕적 해이를 도덕적 위태라 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도덕적 위태는 대부분 도덕적 해이로 용어가 바뀌었지만 이론서에 아직 2군데 남아있는 표현이라서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평이한 문제들이었어요. 6번은 많이 예상되었던 보험료 문제인데 벼와 적종 중에서 적종 떫은 감으로 출제했네요. 이 문제도 지문이 길고 주어진 조건들이 복잡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했을 거라 생각되네요. 일단 패스하고 후순위로 돌리는 것도 시간 안배상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적과전 떫은 감 문제라는 걸 보고 바로 물음으로 내려가 보니까 정부 보조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착과 감소 보험금을 묻는 문제네요. 문제 분석에 들어가 보죠. 문제 1은 정부 보조 보험료, 무려 7점짜리 문제예요.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하려면 보험료를 알아야 하고 보험료를 구하려면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 해요.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구해야겠죠?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니까 15,000 곱하기 1200 해서 1,800만 원이 되고요. 접종의 보험료는 가요, 손방, 특, 보통약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인데 문제에는 영업료율 대신에 순보험료율이 제시되었네요. 그럼 순보험료를 구하면 되겠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과 특약 할인율은 없고 방제시설 할인율만 20%가 주어져 있어요. 계산하면 144만 원이 나와요.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정부 보조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과 부가보험료의 합계인데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라 했으니까 구할 수 있고 정부 지원 비율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주어져 있지 않네요. 여기서 또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부담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가입 가능한 최소 수준이라고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시간의 압박과 긴장도를 높이는 거죠. 손해율을 구해야겠네요. 2년 또는 3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서 순보험료에 대한 지급 보험금의 비율을 구해야 하는 거죠. 빠르게 표를 보니까 일단 15%형 22년, 23년, 2년간은 순보험료 3,375, 지급 보험금은 3,300이니까 가입 가능하고 10%형 3년간은
4,950과 6,600이니까 패스. 이건 급하면 눈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시험장의 긴장된 상황에서는 계산기를 누르는 게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가입 가능한 최소 수준이랬으니까 15%형. 보조율을 암기하고 있는데 표로 주어졌으니까 땡큐. 38%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결국 정부 보조 보험료는 부가보험료 전액과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 즉 순보험료의 10%인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의 38% 그 합계액이 되겠네요. 어떤가요? 분석하고 나면 우리가 다 아는 개념 몇 개를 조합해 놓은 문제죠.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했을 거라 생각돼요. 필요한 개념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자료를 복잡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된 자료로만 연습했던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역시나 시간만 넉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가 복잡할수록 분석 능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사고의 흐름에 따라 문제의 조건에서 필요한 요소를 빠르게 뽑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물음 1이 해결되었으면 물음 2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차감하면 되니까요. 정부 지원 비율은 38%로 위에서 구했고 지자체 지원 비율은 순보험료의 30%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요. 계산하면 46만 800원이고 여기까지 일단 10점은 확보했네요. 물음 3은 착과 감소 보험금 문제인데 역시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죠. 일단 5종 미가입, 재해를 보니까 자연재해, 땡큐, 평마적으로 착과 감소량만 구하면 되고 착미자갑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평균 착과량은 15,000kg, 저가 후 착과량은 37,500 곱하기 0.16 하니까 6,000kg. 따라서 착과 감소량은 9,000kg이고 미보상 감소량은 450kg. 자기부담 감소량을 구하기 위해 기준 수확량을 보면 자연재해의 최대 인정 감소량이 없으니까 평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이 되겠죠. 자기부담 비율은 물음 1에서 구해 놓았고요. 15%죠. 따라서 15,000 곱하기 0.15는 2,250kg이 돼요. 가입 가격은 1,200원 제시되어 있는데 보장 수준이 없네요. 보장 수준은 위 계약사항에 숨어 있는데 그것도 가입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하래요. 이번 시험이 이래요. 사소한 함정이나 시간 먹는 하마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를 훨씬 높인 거죠. 보장 수준 70%형은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을 따져봐야 하니까 3,000 플러스 1,800 나누기 1,575 플러스 1,755 플러스 1,620은 0.9696이니까 100% 미만이므로 가입 가능한 최대 수준은 70%가 되죠. 따라서 착미자갑으로 구한 착과 감소 보험금은 529만 2천 원이에요. 소요 시간과 복잡하게 제시된 자료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아마도 6번 문제를 먼저 푸신 분들 중에는 뒤로 갈수록 시간 부족으로 곤란을 겪으셨을 확률도 있네요. 다음은 논란이 많았던 한지역 마늘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죠. 수학감소보장 마늘 품목인데요. 구하라는 것이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계산 과정, 그리고 인수 제한 목적물이에요. 주어진 조건을 보죠. 첫 번째는 제주에서 마늘이고 두 번째는 2023년 10월 5일 농지 5,000제곱미터의 의성품종 마늘을 파종하여 보험 가입금액 1,500만 원, 평년 수확량 10,000kg,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 번째는 2023년 10월 20일 호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가 접수되었고 조사 결과 농지 전체 면적에서 7만 5천 주가 출현되어 2023년 10월 31일 16만 주를 재파종하였다라는 조건이 제시되었어요. 마늘 재파종 문제구나. 3만 주와 표준 출현 피해율 35%, 인수제한 목적물이 뭐더라 이렇게 간결하게 사고를 풀어나갔으면 심플한 문제인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되죠.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해야 하니까요. 만일 눈에 의성품종은 한지형이고
10월 5일이 웬 말이야? 이거 인수 제한이잖아.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그 순간부터 시험은 꼬이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를 공부 열심히 한 수험생들이 오히려 함정에 걸려드는 대단히 좋지 않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출제 당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요. 발표일까지 숨죽이고 기다려 봐야죠. 우리는 약자이니까요. 어쩌면 이 문제 하나로 1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본 강의에서는 재파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풀이가 맞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칼자루는 출제 기관이 지고 있고 정답은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죠. 1번 문제는 재파종 마늘의 보험금 지급 사유니까 10아르당 3만 주 기준을 떠올리면 되겠죠? 보상하는 재해로 10아르당 출연주 수가 3만 주보다 작고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물음 2는 재파종 보험금을 구하라 했으니까 35% 고정값에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해야 하죠. 그런데 재배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니까 10아르, 즉 1,000제곱미터로 환산해야 해요. 사소한 거지만 한 번 더 생각하게 했고요. 75,000 나누기 5,000에 곱하기 1,000 해도 되겠지만 바로 5로 나누어도 되겠죠? 출연 주수는 15,000주가 나오네요. 재파종 주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32,000주, 3만 주 미만이 출연했고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으니까 지급 사유를 충족했어요. 표준 출연 피해율은 50%가 나오니까 재파종 보험금은 262만 5천 원이 되네요. 물음 3은 인수 제한 목적물이에요.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 목적물이란 단어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계시던데 이론서의 타이틀이 인수 제한 목적물이기 때문에 7가지 모두 쓰는 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배점도 7점이니까요. 8번 문제는 평균 수학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였지만 차를 예상했었는데 보리 품목으로 평이하게 출제했어요. 좀 쉬어가라 했나요? 보리라는 걸 보고 물음을 보니까 평년 수확량과 보험 가입 금액을 묻는 문제네요. 사고의 흐름을 보죠. 평년 수확량만 구하면 보험 가입 금액은 쉽게 계산되니까 결국 평년 수확량 문제인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모든 연도가 무사고로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그럼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중에서 큰 것을 1.1배 해주면 되겠죠? 평년 수확량의 절반, 즉 평반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표평 1:1로 조사 수확량을 구해서 산식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계산 결과가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 가표 130만 조심하면 되죠. 이런 문제는 시험지 위에 바로 계산해 놓고 결과만 가져다 답안을 작성하면 돼요. A값은 6,600, B 표준 수확량의 평균은 5,500, C값은 6,100이 주어져 있고 Y는 5가 되겠네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에 대입하면 7,320kg이 답이 돼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는 7,930kg이니까 여유있게 통과했어요. 물음 2의 보험 가입 금액을 위해 가입 수확량과 가입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가입 가격은 2,000원이 주어져 있어요. 가입 수확량은 평균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최소 가입이라고 제시했어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7,320 곱하기 0.5 곱하기 2,000 하니까 732만 원이 되겠네요. 9번은 농업수익 감소보장 포도 문제예요. 바로 물음으로 내려가 보니까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보험금을 묻고 있어요. 풀이에 앞서서 이 문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 문제인데요. 이론서 규정이 애매해요. 247쪽에 보면 기준가격에서는 그냥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라 했고 수확기 가격은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사용하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에 동일한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라 했어요. 이 조건만 없었으면 기준 가격에는 23년의 74%를, 수확기 가격에는 주어진 표의 5년간 올림픽 평균값,
계산하면 76%가 나오죠. 두 값을 따로따로 적용하면 되는데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라니까 답이 없네요. 이론서의 표현만 보면 74%도 애매해요. 가입 연도의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지 않겠나 추정하는 데 불과해요. 어쨌든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가입 시 기준 가격이 먼저 정해지고 수확기 가격은 이듬해에 나오는 거니까 74%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둘 다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하거든요. 여기서 혼동이 오지만 사실 우리 시험에서 실무는 논외의 문제예요. 공부 과정에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시험은 문제의 조건과 이론서로만 풀어야 하거든요. 시중의 기출해설은 같은 값을 적용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 5년간이 표로 주어져 있으니까 올림픽 평균값 적용이 출제 의도라고 설명하지만 그 논리는 근거 없는 비약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판단해야 할 연결고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거든요. 냉정하게 문제의 조건과 이론서의 규정을 따져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3년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의 흐름이라는 강한 연결고리는 있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끼리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논란의 발단은 이론서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던 정말 해괴한 동일한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라는 조건에 있어요. 카페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히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문제의 조건과 이론서로만 풀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시간의 흐름이라는 논리를 갖춘 74%를 적용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물론 출제 의도는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하라는 거로 추정되고 76%를 적용한 답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영역 바뀌고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우리 속담이 딱 들어맞는 이런 문제를 보면 정말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아서 심히 불쾌하기도 해요.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죠. 우리는 중상평 올수, 중상평 수올로 기억하고 있어요. 기준 가격은 중상품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의 농가 수치 비율, 수확기 가격은 중상품 평균 가격의 농가 수치 비율의 올림픽 평균. 먼저 기준 가격을 구하기 위해 조건들을 빠르게 훑어보면 계약사항이 주어져 있고 조사사항이 있어요. 조사사항은 보험금 계산에 사용될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도별 가격과 농가 수치 비율인데 둘 다 표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 사항이 눈에 거슬리네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출 시 동일한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라 했는데 이론서에 없는 규정이지만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고 기준 가격 산출 시 보험 가입 직전 5년이라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적용하래요. 가입 일자는 분명 2023년인데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이 최우선이니까 그대로 적용해서 풀기로 하죠. 중상품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인데 이것도 표에다 바로 계산하고 결과값만 답안지에 사용하면 되겠네요. 19년이 4,950원, 20년이 5,300원, 21년이 5,550원, 22년이 5,200원, 23년이 5,400원. 최대값과 최소값을 버리고 계산하면 세계 평균값 5,300원이 나와요. 농가 수치 비율은 23년도 74%를 적용하고요. 계산하면 기준 가격은 3,922원이 되죠. 수확기 가격은 24년 중상품 평균값에다가 역시 74%를 적용하면 되겠죠. 4,181원이 나오네요. 물음 3은 농업수입 감소 보험금을 묻고 있어요.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이 필요한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아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기실기 피해율과 가피자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니까 3,922만 원. 실제 수입은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의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해주면 되니까 2,627만 7,400원. 미니멈 기호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계산하면 돼요.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값을 기준 수입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33%. 가피자 보험금인데 문제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구하라는 말이죠.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하니까 2,353만 2천 원인데 문제의 조건이 없어도 1,000원 단위 절사를 해야 해요.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은 2,353만 원이 되고 가피자로 계산하면 305만 9,160원이 답이 되겠네요. 굉장히 평이한 문제를 조건 하나 이상하게 주는 바람에 온통 논란투성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연습해 두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피해율을 구할 때는 기실기 산식을 사용해야 해요. 손평의 정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안다고 해서 평수미평 피해율로 풀면 감점을 해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농업수입 보장 문제이고 이론서의 규정은 기실기이니까요. 이제 1과목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원예시설에서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른 보험료 반환에 대하여 서술하는 문제예요. 암기력 테스트 문제지만 서술하는 범위에 따라서 감점 또는 가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물음 1. 책임 없는 사유는 무효인 경우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전액 환급,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1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환급하고, 물음 2. 책임 있는 사유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의 경우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고 이론서 규정을 옮기면 되겠네요. 1과목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문제도 있고 평이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은 채점의 시간이에요. 그들의 결정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출제 기간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긴 시간 고생하신 우리 무한 가족들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공부에 몰입했던 그 지난 시간들이 커다란 열매로 돌아오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매일 밤 강의를 들으며 잠드셨다는 어느 회원님의 댓글에 그만 가슴이 시려왔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2과목 해설로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